네,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미국 동부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 14형에 비해서 최대 사거리가 무려 5,000km나 늘어난 비약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이 대북 강경 조치를 예고하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루 자주 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모시고 화성 15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부가 화성 15형이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화성 15형이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가 네. 이제 실전용 ICBM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평가를 예.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 고도가 기존의 그 화성 14형보다는 그 800km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즉 4,500km 이상을 찍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통상 탄도로 전환했을 경우에 네. 13,000km, 그러니까 미국 동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사거리 증가를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네. 이걸 바꿔 말하면은 탄두 중량을 약간 늘려서 사정거리를 약간 좀 다운시키면 네. 미국 서부나 괌이나 하와이 같은 미국 주요 도심부에 그 대형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국방부나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 주요 국들이 이번 화성 15형 발사를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좀 더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아주 가파른 각도로 그 높이 쏴서 떨어뜨리는 그런 테스트를 한 건데 그거를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거 가파른 각도로 안 하고 정상 궤도로 발사할 경우에 이게 워싱턴 DC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 우리가 뭐 괌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서부 해안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미 대륙을 건너서 워싱턴 DC까지 가버리는 셈이 돼버렸네요. 이미 역량은 개발을 해놨는데 예. 그 어떤 정치적인 그 관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 위기 상황을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화성 15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다는데요. 예.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ICBM과 여기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가 확증이 되어야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사거리는 구현을 했는데 과연 이 사거리 위에도 그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네. 탄두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검증되었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사일이 뭐 멀리까지 날아간다면은 그냥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만 미사일의 실제 어떤 그 목적지까지 날아가서 핵탄두를 안전하게 폭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전략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저는 같습니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다고 치고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깡통 미사일을 날렸다고 칩시다. 날려가지고 잘 날아가서 워싱턴 DC 한복판에 미 의회 의사당 앞이나 백악관 앞에 떨어졌다고 치면은 그게 뭐 깡통이니까 뭐 별 폭발력은 없겠지만 이미 미사일이 북한 어느 영토를 출발해가지고 날아가는 순간부터 한미일 전 세계가 얼마나 놀라고 긴장하고 그것만 가지고서도 또 그 미국 쪽에서는 미사일에 핵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모르니까 또 타격하려고 페이트리엇부터 시작해서 다 가동을 할 거고요. 그런데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얌전한 태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레드라인의 기준은 예.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예. 것이고요. 사실 이 사정거리 13,000km, 10,000km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과 우리나라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죠. 북한이 우리 영토에 수십 발, 수백 발의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미 대량으로 갖고 있기 뭐 때문에 충분히 갖고 있죠. 이미 레드라인은 넘었습니다. 근데 왜 레드라인이라는 어떤 기준점을 이런 예. 좀 애매한 그 기준점을 잡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최대 사거리가 5,000km나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북한이 차근차근 개발한 그 기술적인 성과가 드러났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나라의 배후나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 지난 2012년에 우크라이나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로켓 엔진 설계국에서 네. 그 도면을 빼돌려던 북한 간첩 2명이 검거가 돼서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일본에서는 상용 부품, 그러니까 미사일 유도 장치에 사용되는 예. 상용 부품이나 어떤 그 파이프 같은 것을 구매하기 위한 그런 간첩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전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기술 절취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북한 위성 사진 촬영을 해봤더니 화성 15 말고 그 전에 14형을 발사하는데 평양 북부 방현 공군기지라는 데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식 그 발사들을 발사를 했고요. 그런데 또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 방현 공군기지에다가 또 다른 발사대를 건설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뭐 건설이라는 단어가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설치라는 단어가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방현이라는 곳은 정식 공군기지라기보다는 그 이 바로 옆에 무인기하고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예. 여기 테스트하는 그런 활주로를 갖고 있는 시설인데 예. 여기에 과거 화성 14를 발사할 때 그 발사 차량에서 직접 발사한 적도 있었지만 발사 차량에서 어떤 지상 거치형 발사대를 잠깐 임시로 설치하고 거기서 발사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발사대를 지금 임시로 설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저는 이것이 이제 북한의 어떤 심리전, 성동격서식으로 여기다가 예, 미사일을 예. 발사할 것처럼 설치를 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전이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번에 화성 15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그냥 아무데나 이동식으로 가서 그 거치대 만들어 놓고 발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이번에 우리 한미일 정보당국을 속이기 위해서 네. 여러 대의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 차량을 예,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발사 차량 어디서 발사할지는 한미일 당국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해상에 4종류의 정찰기가 떠서 네. 북한이 모든 그 통신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청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 자산 중에 마센트 그 신호 계측 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개 빈 미사일 그러니까 연료가 주입되지 않은 그 미사일 차량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어떤 연료하고 산화제가 주입되어 있는 그 차량 실제로 발사될 그 차량을 추적하는 그 기술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어디서 발사할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정보당국이 다 파악을 하고 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또 그 뭐 파악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는 SLBM 다시 말해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의 안정성과 사거리 늘리는 게 아마 다음 과제 아닌가 싶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최악의 재앙이다 예.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아무데나 숨어서 바닷속으로 가서 갑자기 LA 앞바다에 쑥 나와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일본이 전부 다 이제 그 방패 벽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긴 어려운데 예.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KAMD 한국형 미사일 네. 방어 체계 모든 레이더가 북한 영토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 공해상으로 우회해서 돌아와서 이 레이더 뒤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어느 것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핵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어떡하냐. 자, 그럼 이제 뭐 대응이 뭐 문제가 될 텐데 말이죠. 미국은 대북 조치로 해상 수송을 차단하겠다. 이걸 고려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해상 봉쇄를 지금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저번 달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일본이 따로 우리 제주 남방 해역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해상 봉쇄 훈련을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 해상 봉쇄를 하려는 것은 북한이 뭐 만경봉어라든가 이런 여러 상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선을 가지고서 중동 지역, 이란이라든가 시리아 이런 국가들을 오고 가면서 여기에서 미사일 부품이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부품 같은 것을 서로 계속 교류하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수송선들이 이런 대량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사치품들 이런 예. 것들을 수입하는 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해상을 봉쇄해버리면 어떤 무기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부품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치품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해상 봉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국회에서 송영무 장관은 뭐 제안이 오면은 미국이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청와대는 논의한 적도 없고 뭐 아무런 계획도 없다 이렇게까지 좀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는데 뭐 일단은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칼칼 청와대하고 대답 주시죠. 국방부에서 계속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예. 그 점은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일단 정무적인 판단을 거의 하지 않는 그냥 무인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정무적인 판단을 좀 깃들인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평창 올림픽의 안정적인 개최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의 어떤 도발을 좀 자제시키고 예. 가능하다면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관리를 위해서 그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톤 다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지 않습니까? 네.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런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양쪽 간에 계속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의 의도가 반영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엔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해상 봉쇄는 적어도 평창 올림픽이 무난하게 치러질 때까지는 미국이 제안이 와도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미국은 짜증을 많이 내겠네요. 아무래도 한미 공조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다면 이거 어떡하나. 어쨌든 이게 뭐 미사일이 이렇게 계속 비약적인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도 큰 걱정이고요. 또 더 큰 걱정은 그걸 우리가 걱정만 하고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또 더 큰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루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형이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가 네. 이제 실전용 ICBM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평가를 예.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 고도가 기존의 그 화성 14형보다는 그 800km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즉 4,500km 이상을 찍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통상 탄도로 전환했을 경우에 네. 13,000km, 그러니까 미국 동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사거리 증가를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네. 이걸 바꿔 말하면은 탄두 중량을 약간 늘려서 사정거리를 약간 좀 다운시키면 네. 미국 서부나 괌이나 하와이 같은 미국 주요 도심부에 그 대형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국방부나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 주요 국들이 이번 화성 15형 발사를 굉장히 그 관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 위기 상황을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화성 15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다는데요.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ICBM과 여기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가 확증이 되어야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사거리는 구현을 했는데 과연 이 사거리 위에도 그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네,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미국 동부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 14형에 비해서 최대 사거리가 무려 5,000km나 늘어난 비약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이 대북 강경 조치를 예고하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희루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모시고 화성 15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부가 화성 15형이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화성은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좀 더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아주 가파른 각도로 그 높이 쏴서 떨어뜨리는 그런 테스트를 한 건데 그거를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거 가파른 각도로 안 하고 정상 궤도로 발사할 경우에 이게 워싱턴 DC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 우리가 뭐 괌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서부 해안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미 대륙을 건너서 워싱턴 DC까지 가버리는 셈이 돼버렸네요. 이미 역량은 개발을 해놨는데 예.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네. 탄두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검증되었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사일이 뭐 멀리까지 날아간다면은 그냥 날아가서 그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만 미사일의 실제 어떤 그 목적은 목적지까지 날아가서 핵탄두를 안전하게 폭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전략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저는 같습니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다고 치고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깡통 미사일을 날렸다고 칩시다. 날려가지고 잘 날아가서 워싱턴 DC 한복판에 미